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차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로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놀고 먹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전자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부조리나 억울한 부분들이 정말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배들의 일까지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사들의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사고과 및 승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도 갚아드려야 했고 제가 살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은커녕도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고 늘어난 뱃살과 술, 담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의 아내가 혈액암으로 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기 며칠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매일 야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하던 입사 초에는 끄떡 없었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저도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을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여행을 준비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냥 무작정 인터넷으로 내일 당장 탈 수 있는 항공권 애매하였습니다.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비싼 항공권 가격에 동남아로 가게 되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나 계획 없이 즉흥으로 떠난 여행이라서 공항에서 내리고 나서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끌고 하루 종일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뭐를 먹어야 할지, 우기라서 그런지 중간중간 내린 폭우 때문에 옷도 다 젖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지만 잔소리하는 상사도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 벨 소리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곳이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반가운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혹시 소매치기 당했냐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끄러운 외국말 가운데서 그 여자의 친절한 말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정하고 온 것도 없고 심지어 돌아갈 일정도 정하지 않고 자유여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여행이라서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자기네 일행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다닐 생각이 있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여행 가서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친구 말이 생각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 배도 고프고 잠을 잘 숙소도 없었기에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텔같이 생긴 숙소의 짐도 풀고 씻고 나서 로비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구와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와 남편은 특별한 정처 없이 세계 여행을 하는 부부라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할 돈을 모은 후에 다시 여행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내다가 다시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건넨 그 여자는 약 3개월 정도 여행을 다닐 계획으로 그 친구 부부와 함께 다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잘 모르는 저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였고, 아마 혼자 다녔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좋은 여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3개월 정도 같이 여행을 즐겁게 다니고 그 여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행 중에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에 푹 빠져버린 것인지, 이런 자유로운 삶이 좋아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직 휴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재취업도 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자들처럼 저에게 직장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결혼을 했다고 누군가의 아내로 구속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좋아서 퇴사를 하였고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에 저런 조건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을 하였고 신혼여행으로 6개월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아내 친구 부부와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제 개인적인 시간도 있으면서 자유롭게 연차도 길게 낼 수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전 회사에 비해서는 월급은 많이 줄었지만 아내와 같이 다니는 회사라서 그런지 행복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도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무정자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못 가져도 괜찮다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부부가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밀렸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후에 아프리카로 2개월 정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행을 다녀왔기에 또 연차를 내고 2개월이나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바쁜 성수기 시즌이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해지면 그때 둘이 같이 가자고 하였지만 요번에 친구 부부와 꼭 같이 가고 싶다면서 저가 안 가면 자기 혼자라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상의도 끝내지 않은 채 회사를 퇴사해버리고는 여행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주 연락하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친구 부부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나 메신저만 하고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2개월이 지나고 친구 부부와 함께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을 온 기념으로 공항에서 바로 가까운 서해바다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도 굽고 회도 먹으며 오랜만에 즐겁게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대화에 제가 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여행을 안 다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만 술을 마시다 보니 금세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저희 부부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아내가 다가오는 줄 알았고 저도 그리웠기에 불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화장실을 가려고 불을 켰는데 아내가 아니라 아내 친구였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큰 실수를 했다면서
연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친구가 저인지 알고 들어왔다면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갔더니 아내가 아내 친구 남편과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서 그놈 떼어냈더니 저에게 왜 그러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잘 즐기는 것 같던데 왜 자기는 못 즐기게 하냐면서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몸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구를 해결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라며 답답하게 굴지 말고 프리하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아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면서 집에 가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안 따라 나오더군요. 그 일 이후 며칠이 지나서 아내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면서 잘 지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라며 몸은 누구와 무엇을 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면 나중에 저와 같이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자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전처럼 제 옆에서 지내는데 저는 이 여자가 더 이상 제 안에 같지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낮에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니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 또는 놀이를 만들어줘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남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남네는 5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처남네도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놀려오거나 놀려가게 되면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1명 돌보는 것보다 둘이서 남아 3명을 돌보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1명을 칭찬하면 나머지 2명도 칭찬받으려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잘 놀기도 했습니다. 식사 챙기는 것도 처남댁이 있다 보니 편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아들한테 미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나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일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놀이터에 사람이 없으면 얼른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면 낮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장난감들 정리하고 처남댁은 저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깰 때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듯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에 나는 이 집안 사위, 처남댁은 이 집안 며느리이다 보니 특히 집안 식구들 뒤대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머리도 자르려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 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처남댁과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였고
애들이 자거나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저 때는 중독된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모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출근했던 처남이 급하게 출장을 가기로 했다며 짐을 챙기려 집에 왔고 저희는 그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처남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짐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애들 자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화도 원망도 욕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당황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지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며 다 같이 살 순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와이프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처남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며칠간 처갓집에서 지낸다며 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적만 흘렸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님만의 잘못이겠냐며 자기도 처남댁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니 와이프와 처남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든 그 이상의 것을 원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가 처갓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놀래하자 와이프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며 대답하고서는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삼촌 집에 안 놀려가서 심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놀려갈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집에 놀려가고 싶냐고 묻자 아들이 친구도 있고 아가도 있어서 좋다고 매일매일 놀려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큰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서 맥주 한 캔 먹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름 잘 차려진 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어디가 좋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처남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다 같이 사냐고 물어보았고 처남네랑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와이프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각자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 더 큰 아파트나 복층 빌라로 이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도 나눠 할 수 있으니 좋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와이프의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화를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콩밭 가 있는 마음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미 정신 차렸다고 하자 그럼 뭐 더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4명은 다시 모였고 이 이야기를 와이프가 꺼냈습니다. 처남이랑은 일전에 상의가 끝났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처남댁은 와이프에게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그 사건과 별개로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처남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의도는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와이프와 처남이 어렸을 때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색하고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하네요. 1층 거실은 거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장난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낮이면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하면 아이들과 처남댁이랑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에 서로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서로 안 부르고 안 마주치려고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참지 못해 합친 후에도 몇 번이 선을 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약속은 했지만 같은 집에 둘이만 있다 보니 점점 더 처남댁의 유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노총각입니다. 형제로는 6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당은 부모님께서 먼저 운영하시다가 제가 30대 초반 사업에 실패를 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제가 혼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맡은 이후로는 SNS 및 블로그에 홍보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지인 손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해외여행도 한 번 없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께 드디어 효도다운 효도를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지난 폭설 때 눈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부모님만 속만 썩이다가 자식으로서 성공하는 모습도 결혼을 하는 모습도 이쁜 손주도 못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몇 주를 넘게 술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후에 본인 집으로 갔던 동생네 부부가 연락도 없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저는 그때도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그냥 동생이 말하는 대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만 나누더니 바쁘다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내려온 김에 부모님 산소에 들렀다 가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갔는데 뭘 또 가냐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저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동생에게서 들어온 돈을 보았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돈이냐며 물었더니 부모님 유산을 정리해서 제 몫을 보내놓은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동생에게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맞나고 묻자 형은 이미 잘 나가는 식당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현금 재산을 일부라도 나눠준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식당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 저의 노력으로 더 인지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식당도 확장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동생의 그런 차가운 모습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주변에서 부모의 유산으로 싸우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고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기에 다시 한번 참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유산이 얼마인데 이래저래 해서 형한테는 이 정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바쁜데 짜증 나게 하지 말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부모님이 살던 그 시골집을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군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최근에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잘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시골집이라 돈이 얼마 안 되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면 어떡하냐고 하였더니 이제 본인 상속분인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팔지 말라고 하면서 가져갈 건지 말 건지만 말하라고 합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는 줄 수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면서 일부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렇게 제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 집에 가보니 동생이랑 재수씨가 얼마나 뒤지고 찾았는지 예상이 될 만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제자리 가져다 놓고 고장난 것들은 쉬는 날마다 부품을 가져가서 고쳤습니다. 그날도 찢어진 장판과 벽지를 수리하려고 오래된 가구들을 드러내는데 옛날에 가게에서 처음으로 썼던 카운터 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붙여놓은 편지와 쪽지들도 그래도 잘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긴 했지만 크게 망가진 게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돈통을 큰 것을 써야 부자가 된다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큰 걸로 골라서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먼지도 털고 닦아주려고 들려고 하는데 엄청 묵직하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마당으로 옮겨서 닦은 뒤에 거실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열지도 못하고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엄마가 사용하시던 화장대를 고치다가 서랍 안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발견하였고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그 금고의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고 안에 뭐를 넣어놨나 너무 궁금했는데 잘 되었다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었을 때부터 제가 써서 드렸던 편지와 작은 선물들도 있었고 제가 매달 드리던 월급 민 용돈이 고스란히 100만 원씩 고무줄에 묶여서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용돈을 드렸는데 거의 쓰지도 않으신 채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맨날 돈 쓸 데가 없다면서 집도 있고 밥은 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차도 안 사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식당 봉고차를 쓰시더니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속상하던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생에게 말해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 상속 때문에 한동안 말싸움을 해서 그런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의 절반을 챙겨서 동생이 있는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재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 도착했는데 가게 밖에서도 동생과 재수 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은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겠다면서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는데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카페에도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없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가게 월세도 밀려서 쫓겨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싸우더니 동생을 나가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차를 따라갔더니 뒷골목에 있는 건전해 보이지 않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동생도 나오지 않길래 저도 그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만취가 되어 있던 동생은 저를 보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며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테이블에 앉아있는 도우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온갖 허세를 부리며 비싼 술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저 돈을 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이 그 술집의 술값이 될 것 같아 물만 한 잔 먹고 나와서 재수씨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건물주로 보이는 분과 재수씨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재수 씨를 당황해하였고 건물주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밀린 임대료를 내든지 상가를 내놓았으니 상가를 인수하든지 결정을 지으라고 난리였습니다. 건물주는 한참 동안 큰 소리 치고서는 갔습니다. 재수 씨는 저에게 안부 인사도 없이 잘 나가는 식당을 상속받아서 이런 걱정이 없으니 좋겠다면서 첫째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디 배 아파서 살겠냐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를 듣고 나니 그곳에 제가 있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온 돈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유산은 동생네가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갔기에 어느 정도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재수씨 카페에 관련해서 알아보니 상가 매물로 나온 것도 맞고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름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자주 문도 안 열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굴고 커피 맛도 떨어지면서 지금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재수씨 카페가 있는 상가를 제가 사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인은 재수씨에게 상가가 팔린 것을 알려주었고 이미 임대 기간도 지났고 밀린 임대료도 있으니 아마 가게를 빼야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새 주인이 카페로 갈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 잔금을 치르고 카페로 갔습니다. 온갖 짜증과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재수 씨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왜 요즘 따라 자꾸 여기로 오냐면서 망해가는 모습 보니까 즐거워서 자꾸 오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은 채 소리가 질렸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다시 카페에 가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한 재수 씨는 이제 돈 자랑하려고 상가를 샀다며 비아냥거렸고 상가에서 나갈 테니 보증금을 달라며 소리쳤고 이미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서 받을 돈이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 즉 제가 기존 카페가 나가기를 원하시니 2주 안에 카페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누구 맘대로 임대료로 까냐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와 부동산 사장님을 카페에서 밀쳐냈고 그 사이에 동생도 연락을 받았는지 카페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결국 경찰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쯤 지났는데 제 가게로 재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재수 씨가 엄청 수수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몇 년만 들어본 아즈 번님이라고 저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영업 중이니 바쁘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녁 장사 및 마감이 다 끝날 때까지 구석 한켠에 서 있다가 제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냐면서 카페를 안 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부탁하기 전에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정말 마지 못해서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얼굴은 정말 진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됐다며 그냥 가라고 하니까 화도 냈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하던 카페라면서 지켜달라고 울었다가 가족이라면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한참 동안 헛소리를 하길래 가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간다면서 며칠째 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해서 재수 씨를 데려가라 하려고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제 방까지 들어와서는 뭐든지 다 할 기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와줄 생각으로 산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사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은데 재수 씨 때문에 너무 불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식남입니다. 아내가 집착을 넘어 의부증이 심해져 같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했다는 과거가 큰 힘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부증으로 이혼을 하였기에 저 스스로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적응 및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돌싱남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직업도 의사이기에 소개팅 및 선자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였지만 이혼 후 개인 병원을 개업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친구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나름 깔끔히 차려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랑은 눈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도 소개팅녀는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소개팅 나왔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본인도 소개팅 나온 거라며 친구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였습니다. 제 전화가 달라서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은 멈추지 않았기에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처제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았기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개팅 장소가 집 근처이기에 차도 없고 하여 술도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제는 혼자서 지내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게 돼서 마음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맨날 배달 음식 또는 인스턴트를 먹고 굶은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예전보다 수척해졌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를 태워서 처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일 있으면 보자면서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전처가 연락처라도 알게 돼서 연락이 오면 또 연락처를 바꿔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택시를 바로 내려서 저를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확인한 후 이것저것 반찬 만들 장을 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처제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온지라 집안은 엉망이었고 처제는 깔끔한 형부도 혼자가 되니 지저분해진 것 같다며 일단 집안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추리닝을 빌려 입더니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한 후에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밑반찬을 만든 후 여러 종류의 국을 끓였습니다. 국들이 식으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기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은 새벽이 되었고 너무 늦었기에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안방 침대를 내어주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집에 처제가 있어서 그런지 잠은 오지 않았고 영화를 틀고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처제도 잠이 안 온다며 나왔습니다. 처제도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대화가 길어질수록 결국 자기 언니와 재결합을 하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집착이 너무 힘들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다시 안 그런다는 법이 없고 게다가 지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처제는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과 국을 해주었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고 갔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안 변할 거라며 그만 찾아오라고 처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처제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마음이 쓰여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정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꾸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제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선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었던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어나가는 것이 처제에게 결과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상관없다며 처제는 결국 장인 장모님께 우리 사이를 말씀드렸고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왔고 현재 같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며칠 전에 제 가게에 와서 놀다 간 젊은 대학생 커플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2달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복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에 번듯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들어갈 수 없었고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의 방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직장인들이라서 낮에는 저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2명이었는데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도 하고 조용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 막내 동생 같다면서 먹을 것도 주고 생활용품들도 챙겨줬고 가끔씩 치맥도 같이 한 잔씩 하곤 했습니다. 그 2 누나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귀엽다면서 놀리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군대 말투에 웃기다면서
제 볼도 꼬집으며 정말 친동생처럼 하듯이 저에게 거리낌 없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사고 처음 터진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야간 알바를 다녀와서 씻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에 자취방 누나 중 유독 목매가 이뻤던 누나가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깨었는데 누나는 완전 만취해 있었고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다 보니 다른 방 누나도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만취한 누나를 데리고 제 방에서 나가려는데 다 같이 술 한잔하려고 치킨을 사왔다면서 저도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술도 한 잔 생각나는 불금이었기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몇 병을 사서 왔습니다. 다른 방 누나는 새벽에 먹으면 살찐다며 둘이서 먹고 자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몸매가 이쁜 만취한 누나와 둘이서 치킨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만취를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독 저에게 더 매달리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다 보니 제 몸에 닿는 그 누나의 터치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침도 꼴깍꼴깍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나는 제가 긴장한 것을 알았던 걸까요? 어린 놈이 지도 남자라고 긴장한다며 귀엽다면서 제 소중한 곳을 계속 건드리며 장난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면서 자리를 일어나는데 실수로 그 누나는 제 바지를 벗겨버렸고 잔뜩 화가 난 제 주니어를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급히 바지 올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을 조용하다가 거실에서 먹었던 자리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도와줄까 하다가 너무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냥 모른 척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그 누나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제 입을 손으로 막고서는 제 바지 속으로 손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거침없이 진도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괜찮냐는 말과 함께 한 번 더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로감에 누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누나는 제 방에 없었고 저 혼자만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 누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잘 잤냐는 인사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 누나와 같이 셋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다른 방 누나가 지난밤에 너무 시끄럽고 격렬해서 잠을 잘못 잤다면서 최소한의 매너는 지키자면서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같이 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몸매가 이뻤던 그 누나는 넉살스럽게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저의 얼굴을 더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것은 지난밤과 같은 일을 또 하겠다는 소리였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밥을 먹다가 체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시로 구토와 메스꺼움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누나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물수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약 사다 놨으니까 정신 좀 차리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옆에서 물수건 및 제 손을 주물려 주다가 갔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약과 함께 누나가 적어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플 줄 알고 한 말은 아니라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을 어떠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방 누나도 이미 알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거실에서 누나들이 떠들고 TV 보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었지만 무언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그냥 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 있던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그 누나는 몇 번이나 제 방을 열어보고 갔고 그럴 때마다 조용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숨 막히고 길었던 주말이 끝나고 평일이 돼서야 저는 편하게 방에서 나와 돌아다녔습니다. 누나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결정이 적힌 쪽지를 그 누나 방에 두고 야간 알바를 갔습니다.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그 누나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현재 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쓰기 전에 아내에게 그때 6살이나 어린 내가 왜 좋았냐고 물었더니 노처녀로 늙어 죽었어야 됐는데 미쳤었는지 제가 귀엽기도 하고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어린 제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 실수라면서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을 했어야지. 나이도 많은 누나가 만나자는데 덥석 만나는 남자가 어디 있냐면서 결론 본인이 저한테 당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 누나하고도 현재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으며 얼마 전에 결혼도 하였습니다. 젊은 대학생 커플을 보면서 10년도 지난 저희 부부 연애 시절이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자율 출근제를 하다 보니 출퇴근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금요일 퇴근과 동시에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야근에 자율 출근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같이 가는 캠핑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고서는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예약해둔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외진 캠핑장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조용히 혼자만의 힐링을 할 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 역시나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캠핑장 지기에도 물어보니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밖에 없다면서 시설을 편하게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설치를 끝내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조용함과 힐링이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또 캠핑의 재미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면서 노는 것도 있기에 좋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온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들이 계속 오면서 총 몇 명이나 왔는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약 1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었기에 그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텐트를 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캠핑장 지기가 다른 손님인 제가 있으니 시간도 늦었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 일행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저에게 와서는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회라면서 이해해줄 순 없냐고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노르시라고 하였더니
괜찮으시면 같이 놀자고 하였지만 제가 여울릴만 분위기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한참 동안 시끌시끌했지만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20대 중반 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 시작하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제 옷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재차 말을 하였지만 좋으면서 튕기지 말라며 계속 제 위로 올라탔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후에는 제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찌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저만 옷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성분이 일어나서 당황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난다면 더 민망해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이 다 깨어버려서 일어나 지난밤에 어지럽혀진 텐트 안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나와서 씻으려 세면장으로 가는데 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엄청 당황해하는 여성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제 나는 잠들어 있었고 내가 내 텐트에 들어와서 잤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점심때쯤 되니 그 일행 중 몇몇은 돌아갔고 몇몇은 남아서 하루 더 캠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캠핑 초보들인지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장비들을 빌려갔습니다. 낮에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서는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더 사서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 어제 그 여성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많이 취해서 자기네 일행 텐트인 줄 알고 들어와 잠을 잤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못 봤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못 봤다고 하면서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락처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고는 갔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까 봐 엄청 걱정하였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좀 쉬다가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그 일행들이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남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저녁을 준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것들이 많았던 그들이기에 결국은 제가 저녁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어제는 10명도 넘은 대인원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는데 여자 4명만 남아서 그런지 한결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원생도 있었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회사 후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기에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술도 오르고 친구들끼리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제 텐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로 돌아와 씻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꽤 잠을 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불쑥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빤히 쳐다보며 정말 어제 일 기억 안 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의 반응을 보더니 다 기억하네. 모르는 척하는 거 맞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제 일을 사과하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랑 안주 가지고 왔는데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긴 하지만 왠지 그 맥주는 안 먹으면 나중에 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같이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찾았냐고 물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면서 아무래도 새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폰을 보여달라길래 주었더니 연락처를 찍어주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오빠라고 불려주는데 세상 가슴이 설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가져온 맥주를 다 먹고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서 자고 안 되냐고 묻길래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키스 정도만 하고 손만 잡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쯤 그녀도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가볍게 뽀뽀만 해주고는 자기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번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다르게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가슴 한편이 텅 비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녀의 핸드폰을 제 캠핑박스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그녀를 다시 한번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받아두었던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약 10분 뒤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멋을 부리고 나갔고 서울에 만난 그녀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고백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서 물어보니 폰 받으려 나오는 날 본인도 엄청 꾸미고 나온 거라면서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본인이 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지만 그전처럼 혼자서 하는 캠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맥주를 같이 마시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마셨다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